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지난주에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다루면서 교양으로서 읽는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과학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영향을 줬던 과학의 분야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리처드 도킨스로 대표되는 진화생물학입니다.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크게 넓혀줬던 그런 분야였습니다. 또 요즘은 뇌과학 분야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뇌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한 설명력이 정말로 커졌습니다. 요즘은 또 흥미로운 뇌과학 책들도 많이 나와서 저도 또 여러 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크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물리학인데요. 특히 양자역학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과학이 철학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나 신선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양자역학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미시세계의 이야기라서요. 정말 참신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양자역학을 창안했다는 평가를 받는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번에 인생책이 이렇게 한 권 추가되었습니다. 이 책은 과학책 중에서는 불멸의 고전에 꼽히는 책이고요. 또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자사고, 특목고 추천도서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요, 단지 과학책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 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은 친구고 또 양자역학도 그 친구가 저에게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먼저 이 책을 좀 읽어보게 했는데요. 저희 큰아이가 이걸 반쯤 읽었는데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엄마는 못 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제가 한번 이 책을 도전을 해보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보다 제가 더 이해의 깊이가 깊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책이 그냥 과학책이 아니라 과학책 플러스 철학책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뒤에 가서 이 책을 이해하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을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철학적 사고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철학이야? 과학이야? 이렇게 갸우뚱해지는데요. 하이젠베르크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문과, 이과 통합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철학적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평상시에 철학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 그래서 철학적 사고 체계에 좀 익숙하신 분들이 읽기에 쉬운 책입니다. 하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진짜 과학계 불멸의 고전 맞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읽었는데요.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책은 지적 유희의 끝판왕입니다. 세계적인, 역사적인 천재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대화를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벤져스 영화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세계적인 천재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해요. 계속되는 토론과 대화가 바로 이 책의 형식입니다.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해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계속 감탄하면서 읽게 되는데요. 저는 약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이 책이 사실 생각보다 두꺼워요. 이렇게 보면은 좀 얇아 보이는데요. 종이가 무척 얇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는 상당히 많고요. 얇은 종이가 너무 부드러워서 물리적으로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들의 대화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책이 양자역학 같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양자역학도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왠지 끌리는,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분야가 아닐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계속해서 이 천재들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뭐가 딱 떠올랐냐면요. 플라톤의 대화편이 떠올랐어요. 고대의 대화편이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면 현대의 대화편은 하이젠베르크의 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소크라테스에 대응되는 사람이 닐스 보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닐스 보어가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대화를 보여주거든요. 고대의 대화와 현대의 대화, 이렇게 저는 생각하니까 더 좀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1장에서는 플라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 중에서 타마이오스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도 역시 플라톤이 나와요. 수미상관 구조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노벨상 수상자가 그렇게 흔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스쳐본 사람도 다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교육하면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을 많이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니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학문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너무나 자유로운 학문 공동체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러웠는데요. 사실 우리 교육계나 우리 또 학문을 하는 분들도 이런 분위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성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조금 더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또 자연이었어요. 이 책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대화와 토론이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아주 아름다운 자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는 상황도 나오는데요.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닐스 보어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항상 이렇게 보어의 저택에서 막 호숫가에서 또는 스키를 타러 가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운동을 하면서 하이킹을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이나 자연을 탐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고 지적인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은 예술이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초천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수준급 피아니스트이기도 합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피아니스트가 될지, 음악을 할지, 과학을 할지 고민할 정도였어요. 하이젠베르크에게 피아노 연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감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요.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의 분위기, 그리고 자연을 즐기고 또 자연 속에서 신체 활동을 하는 것, 마지막은 예술 교육,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책을 쓴 하이젠베르크가 어떤 사람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젠베르크는 31살인가 젊은 나이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요.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된 공적은 양자역학을 창안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닐스 보어 그리고 막스 보른과 함께 코펜하겐 학파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이들은 양자역학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젠베르크는 모든 걸 갖춘 남자입니다. 정말 너무나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명석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수준급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또 운동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 아주 운동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또 사람이 되게 가정적이기도 해요. 모든 면을 갖춘, 인물도 되게 좋습니다. 엄친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이 책은 양자역학을 중심으로 하이젠베르크의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20장까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의 생각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어쨌든 간에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자기의 입장에서 써진 그런 회고록이니까요. 아마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하이젠베르크의 팬이 됐기 때문에 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보려고 합니다. 1장은 원자 이론과의 첫 만남인데요. 1장은 하이젠베르크의 고등학교 시절에 했던 대화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시험 보기 전에 친구들과 호숫가에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1장의 내용을 사실 읽고 이 과학 내용이 아니라 거의 철학 내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좀 포기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장을 읽으면서 완전 반했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의 대화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마 하이젠베르크가 어느 정도 각색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1장에 나오는 고등학생들 때 했던 그 대화 속에 나오는 영감 그리고 숙고가 사실 이 양자역학의 예고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이때가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의 사춘기 청소년들이 정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존 질서, 기존 지식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이 젊은 하이젠베르크가 정말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내가 이 과학계의 질서를 찾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이때의 대화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뒤에 가서 등장하는 이 양자역학의 토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장은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다인데요. 하이젠베르크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원래 하이젠베르크는 수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교수를 만나게 됐는데요. 둘이 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이 수학 교수는 굉장히 순수 수학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다른 교수님을 만나서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조머펠트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였어요. 이 조머펠트는 보어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했지만 정말 훌륭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조머펠트가 키워낸 제자들 중에 노벨상을 무수하게 받게 되거든요. 하이젠베르크가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된 것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때요. 친구네 집에 가서 연주를 하거든요. 그 어머니와 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친구의 어머니는 너 왜 과학을 하니? 음악을 하면 어떨까? 라고 권유를 하면서 왜 음악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하이젠베르크는 자신은 음악보다 과학에서 원자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진로에 대한 고민은 사실 모든 청소년들과 같은 생각일 텐데요. 이 어머니와의 대화도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약간 이 엄마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3장은 현대 물리학의 이해라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이젠베르크가 보어를 만나게 되거든요. 하이젠베르크는 닐스 보어를 만나면서 인생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조머펠트 선생님 덕분이에요. 조머펠트는 닐스 보어의 강연에 하이젠베르크를 보내는데요. 돈이 없어 하니까 돈까지 주면서 닐스 보어를 만나게 해주고 또 소개도 해줍니다. 닐스 보어는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닐스 보어가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하이젠베르크 패기만만한 이 대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한 거예요. 닐스 보어는 정말 열린 사람이었고 이 하이젠베르크를 알아보고 따로 자기랑 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호숫가를 거닐면서 대화를 하게 되고 하이젠베르크는 이때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리고 결정되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 3장에서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대화가 정말 내용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당시 양자역학의 발전 상황을 그리고도 있고요. 또 과연 이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철학적으로 탐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이 양자역학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세계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여기서 도대체 이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찰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요,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양자역학은 그럴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도대체 이해라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흥미로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앞에 3장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은 20개의 챕터가 전부 다 동일한 수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장은 굉장히 쉽게 읽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장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철학적 고찰도 들어있고요. 또 역사적 상황도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기까지 그 안에 하이젠베르크의 굉장히 양자역학적인 그런 성취가 일어나고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과학자의 아주 힘든 그런 갈등과 고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회 속에서 과학자의 역할, 이 역사 속에서 과학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책임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내용도 조금 알고 계신 게 사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함께 과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던 과학자들이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연합군 측과 이 독일 측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독일 사람이고 이 독일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떠나지 않고 독일에 남아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그런 역할의 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닐스 보어는 덴마크에 있다가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정말 너무나 잘 맞는 스승과 제자인데요.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오펜하이머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 정말 흥미롭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이젠베르크 입장에서 써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학 전공이 아니니까요. 제 수준에서 이해한 상황으로 말씀드리니까 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김상욱 교수님의 책을 읽었었고요. 그리고 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렇게 읽어서 큰 도움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 책은 좀 어렵고 이해를 좀 돕게 만드는 쉬운 책으로는요. 이렇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좋고요. 이 책 정말 괜찮습니다. 이 물리학은 처음인데요 라는 책인데요. 물리학 전반적인 내용을 말로 풀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고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도 정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 저는 간략하게 양자역학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과학을 완성했다라고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뉴턴입니다. 뉴턴은 F는 ma,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 하늘 위의 세상도 설명한 그런 사람인데요. 뉴턴의 역학을 고전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전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한 명 더 추가하면 맥스웰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맥스웰은 이 전자기를 좀 설명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턴의 역학과 더불어 이 맥스웰의 방정식이 이 고전역학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과학자들은 이제 우리는 웬만한 걸 다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다 끝냈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좀 더 거대한 세계에서는 이 뉴턴 역학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뉴턴 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고 거기에서 관찰자가 들어가서 관찰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시공간이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은 절대적인 과학의 세계를 깨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쯤 또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했던 건 이것입니다. 빛이 과연 입자인가 또는 파동인가? 어떻게 관찰하면 입자인 것 같은 거예요. 뉴턴 역학에서는 입자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밝혀내는 그런 과학자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 과학자들이 빛은 입자다, 빛은 파동이다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요. 둘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아인슈타인은 빛은 입자이기도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또 많은 과학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등장하는 정말 중요한 과학자가 막스 플랑크입니다. 막스 플랑크라는 과학자는 흑체 복사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 흑체는 까만 물체잖아요. 여기에 계속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여기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이 불연속적으로 다른 색깔을 보인다는 데서 차가 납니다. 플랑크는 뭘 알게 되냐면요. 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불연속적이라는 거예요. 뉴턴에 따르면 에너지는 쭉 이렇게 연속적입니다. 온도 같은 것도 뭐든지 쭉 이렇게 연속적이잖아요. 그런데 플랑크가 발견한 플랑크 상수에 따르면 이 에너지의 최소 단위가 있는 거예요. 1이 있다면 그 다음에 3, 5 뭐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뚝 끊겨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랑크는 이 에너지의 최소 단위, 이것을 양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에너지의 최소 단위에 따라서 곱하기 정수배로 에너지가 점차 커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플랑크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이게 뉴턴 역학이랑 맞지 않는 이상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플랑크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또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광양자 가설을 통해서 이 빛이 이렇게 불연속적이다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뉴턴과 맥스웰에 의해서 모든 현상이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굉장히 작은 입자로 내려오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빛마저도 입자인지 파동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점차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 연구도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계속 물질을 자르면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단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원래 전통적으로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원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세계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들여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원자 모형을 만들어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우리의 언어로 눈에 보이게 모형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닐스 보어입니다. 닐스 보어 이전에 여러 가지 실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자 모형을 만든 사람이 러더퍼드인데요. 이 러더퍼드의 모형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원자 핵 주변에는 전하를 띠는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돌아다닌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뉴턴 역학으로는 절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마이너스를 띤 이 전자가 이렇게 돌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얘의 전하가 없어지면서 점점 결국은 플러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전자는 결국 핵으로 들어가서 그냥 합쳐지게 되고 이 모든 원자가 붕괴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의 안정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원자는 무너지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이론을 만든 사람이 닐스 보어입니다. 닐스 보어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두고요. 이 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원자 모형을 만듭니다.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동심원처럼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처럼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데요.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각자 자기에 있는 정상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닐스 보어는 자신이 만든 원자 모형에 막스 플랑크의 양자 도약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도약을 한다는 겁니다.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고 있는 궤도가 있는데 다음 궤도로 갈 때 이렇게 갑자기 뚝 하고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닐스 보어의 이러한 너무 신기한 원자 모형이 너무 설명력이 높은 거예요. 이 실험 과정들을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설명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책의 3장에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닐스 보어 계속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하이젠베르크입니다. 하이젠베르크는 닐스 보어의 모형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이게 수학적으로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설명은 되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수학적으로 정리도 안 된 겁니다. 하이젠베르크가 이걸 해보려고요. 아주 젊은 패기로 24살이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너무 공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몸이 또 아프기까지 합니다. 꽃가루 알러지가 걸려가지고요. 온몸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 몸을 요양하기 위해서 헬골란트라고 하는 정말 사람도 별로 없고 보이는 거는 그냥 이렇게 자연밖에 없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게 돼요. 이렇게 요양을 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다 보고 자기 책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비롭게 이 모든 것이 딱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도약을 하게 되냐면요. 이 궤도라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이론에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 관찰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이 숫자들을 배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데요. 하이젠베르크가 만든 이 행렬이 이 닐스 보어의 모형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기반이 되어줍니다.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을 이용해서 완성한 이것을 행렬역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어의 이론은 수학적으로 완결이 되게 됩니다. 24살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을 통해서 양자역학은 이론적으로 완결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상황을 별로 마땅치 않게 여겼어요. 이 책에서는 아인슈타인과의 대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행렬역학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어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슈레딩거입니다. 슈레딩거는 전자의 움직임을 파동으로 해석해서 정말 아름다운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인데요. 이걸 파동역학이라고 합니다. 슈레딩거는 전자가, 입자가 파동으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파동이 맞구나.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슈레딩거와의 논쟁도 나오는데요.
하이젠베르크는 자신의 복잡한 행렬 역학보다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이 훨씬 단순하고 또 활용하기 좋다는 건 인정했지만 이 입자가 파동이라고 가정하는 이 슈레딩거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자는 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파동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입자의 성격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슈레딩거처럼 전자는 파동으로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자를 입자로 본 하이젠베르크의 행렬 역학과 전자를 파동으로 본 슈레딩거의 방정식의 결과는 같았다는 겁니다. 문제를 푸는 생각과 방법이 다 달랐는데 결과는 같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때 코펜하겐 학파인 막스 보르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자가 파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전자가 여러 곳에 놓여 있을 확률이 있는데 이 파동이 확률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이 높을 때는 그곳에 있을 확률이 높은 거라는 겁니다. 슈레딩거는 자신의 방정식을 확률로 보는 이 코펜하겐 학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어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갑니다. 사실 입자로 봐도 또는 파동으로 봐도 이 전자의 위치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은 또 어디서 비롯될 수 있냐면요.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빛은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어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상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두 가지 완전히 모순된 다른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동양 철학에서는 익숙한 논리입니다. 음과 양의 조화 같은 겁니다. 너무나 모순되는 반대 개념 같지만 이것이 서로 보완을 해서 두 가지가 같이 성격을 규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젠베르크와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통해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규명하게 된 것이죠. 보어의 상보성의 원리에 더해서 하이젠베르크의 정말 중요한 개념은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런 사고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원자를 관찰하면 사실 되는 거잖아요.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가시광선의 파장은 너무 길어서 이 파장보다 작은 원자를 관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시광선보다 훨씬 더 작은 파장을 가진 그런 걸로 우리가 관찰을 한다고 생각해보면요. 이 파장이 훨씬 더 커지면 원자를 볼 수 있을 만큼 파장이 커지면 그 에너지가 너무 커서 보는 과정에서 이 원자를 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을 하는 순간 그 원자를 이렇게 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자를 관찰할 때요, 관찰하는 얘의 위치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 속도를 알면 위치를 알 수 없고 또 위치를 알게 되면 속도를 알 수 없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알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이 불확정성의 원리는요, 알 수 없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인슈타인과 갈립니다. 사실 이 코펜하겐 학파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전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중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찰할 때 그때 확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비판한 게 이제 슈레딩거 고양인데요. 이 코펜하겐 학파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는 입자처럼 움직일까요? 파동처럼 움직일까요?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보어의 상보성의 원리에 따르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면요. 그때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관찰하기 전에는 확정되어 있지가 않는 두 가지 중첩된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게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슈레딩거의 방정식도요. 여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변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될 거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코펜하겐 학파는요.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다는 겁니다. 전자가 여러 군데에 확률처럼 그냥 분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관찰할 때 하나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정말 유명한 말로 이 코펜하겐 학파를 반박합니다. 세상이 확률로 이루어져 있단 말인가? 세상이 우연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고 이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어의 상보성의 원리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한 축으로 아는 코펜하겐 학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솔베이 회의에서 크게 붙어요.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코펜하겐 학파를 공격하는 사고 실험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보어를 중심으로 한 코펜하겐 학파는 이걸 다 물리쳐요. 결과적으로는 솔베이 회의를 통해서 코펜하겐 학파가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사실상 패배하게 되는데요.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론은 원자에 이르러서는 공간과 시간 속에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이론 물리학의 수학은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발로 디디고 있는 단단한 바닥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혁신의 대명사인 아인슈타인은 결국은 진리 찾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보어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이 어떻게 세계를 다스릴지 신에게 제시해 주는 것도 우리의 과제는 아닌 듯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양자역학이 메인으로 인정이 되었죠. 그리고 양자역학이 실제 우리 세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쓸 수 있는 것도 모든 전자의 세계도 사실상 양자역학이 만들어준 거라고 하는데요. 이 반도체가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죠. 사실 저는 그 과정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 양자역학이라는 이론이 상당히 사변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 공학의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책은 요 전자정복이라는 책을 좀 읽어봐서 이 공학적으로는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 해석으로는요, 이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첩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뭐 한 가지로 딱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보성, 두 가지가 함께 중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반도체는 도체이기도 하고 부도체이기도 한 거잖아요. 전기가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성격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반도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통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은 저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길게 해봤는데요. 저는 양자역학의 철학이, 이 패러다임이 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과적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연과 확률의 세계가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 이게 좀 멋진 이야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모든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은 중첩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자처럼 결정되기 전에는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죠. 세계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책도 아니고 또 이해가 잘 되지도 않는데요. 저는 이 책이 이해가 안 되면서도 너무 가슴 두근두근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게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이젠베르크와 양자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